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저희는 고미숙 작가님의 호모콤포스 공부의 달인 읽고 있고요. 저희 이제 3부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학습하라.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에서 말하는 공부는 평생의 일대사, 평생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책을 읽으면 우주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자라면 성인이 되겠다 이런 뜻을 세웠고, 출가생이라면 깨달음을 얻겠다. 그리고 도교 수련자라면 장생불사의 이치를 터득해 신선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사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뜻 자체는 너무 고귀한데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에는 뭐 그냥 진짜 아까 말한 듯이 10억을 벌겠다. 아니면 뭐 대기업에 입사하겠다. 뭐 이 정도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서 딱 맞는 말을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보면 근대적 지식은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만은 그것만을 삶의 영역으로 국한시켰다. 그래서 몸과 분리되고 그리고 동시에 삶과 분리가 된다. 그 결과 공부는 한없이 협소한 전문 영역으로 축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먹고 살고 번식하는 일이야. 박테리아도 하지 않냐. 맞아. 적어도 공부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냐. 근데 진짜 공부의 본질이 뭐냐. 맞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철학사를 한번 쫙 훑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근대적 지식은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만을 삶의 영역으로 국한했다. 이 부분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경험론자들과 그때 합리론자들 이야기했을 때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 자체가 이성만 강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맞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게 비이성, 어떻게 보면 반이성적인 것들, 아니면 감성적이나 감정적인 것들, 순간적인 것들, 영원한 거 말고 그런 것들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근대적 지식, 근대적인 철학들이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스승들은 그 공부에 대한 좁은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도록 우리한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네. 고전의 시대에서는 자연이 최고의 책이자 스승이었다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공감이 가요. 그거보다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은 뭐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가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법칙이 보이고. 대체 이 천지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책의 전기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6쪽에 아까 자연이 하나의 텍스트인데 또 그에 반해서 문명을 우리가 좀 묵상해봐야 된다. 근데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심연에 다가갈수록 그로부터 탈주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근데 문명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좀 뭐랄까 부족하잖아요. 실제 탈주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100번 만번 공감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어디 막 외관 저기 뭐 좀 경치 좋은 곳에 나가잖아요. 그 자연 경관 그러면은 글이 긍정적이에요. 좀 글이 밝아요. 막 자연을 만나면. 근데 맨날 이 서울 이 삭막한 도시에 살면은 누구라도 제 글이 항상 날카로워요. 맞아, 진짜. 누구라도 그럴 걸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되고. 근데 이거를 고미숙 작가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즐기자 이런 것도 또 자꾸 저항을 해주고 그리고 그로서 연대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5가지를 예로 드세요. 문명 비판적인 주제를 이제 5가지 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폐증 앓는 사회. 자폐 심하죠. 심하죠. 실제로 1년에 자살하는 인구가 3만 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0대들도 아주 많다고 한다. 이유는 대부분 스트레스 혹은 의욕 상실 그런 애매한 이유로 목숨을 끊다니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런 애매함이야말로 자기로부터의 소외 더 구체적으로는 욕망으로부터의 소외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외의 근본 이유는 욕망을 표출할 통로가 단절되었다는 데 있다. 욕망이란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증식 변형되는 법인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욕망의 흐름이 차단되어 일종의 자폐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저는 이 분석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욕망으로부터 소외된 욕망의 흐름이 차단된 사람들이 자폐 상태로 빠지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대는 악성 댓글러들을 보면 저건 일종의 자해다. 맞아. 그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내뱉을 때 자신의 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맞아. 공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고스란히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거죠. 맞아요. 저도 근데 실제로 댓글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면서 댓글을 남한테 댓글 달면서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감정을 쏟아서 남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댓글을 달고 내 스스로도 내 타임라인에 되게 좀 그 온 감정을 다 지금 당장 죽을 듯이 막 다 실어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풍겼었어요. 사회를 비판하고 그게 만약에 진짜 진리라도 되는 양. 근데 왜 그랬을까? 그쵸.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저기 소진하면서까지 저러고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하루의 시간을 그 페이스북에 온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말이죠. 맞아요. 기사를 봐도 항상 많아요. 특히 댓글에 보면 모든 욕설이 다 나와요. 진짜 합리성이 없는 경우가 없어. 많아요. 그냥 진짜. 자기가 옳아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옳고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요.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를 걸을 만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이게 진짜 사회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 진짜 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게 뭔가 갇혀 있어서 뭔가 감정이 지금 막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많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의 욕망은 누군가 연결되고 싶고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데 그걸 잘 흐를 수 있게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고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해하는 고립된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행복조차도 배워야 하는 존재다. 맞아. 좀 자존심 상하지만 맞는 말이다. 행복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맞아. 연애 얘기가 나오죠 또. 여기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멜로 드라마던가 이런 거에 가장 그 공식적인 대표의 행위가 그 인정 욕망.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 공공연한 장소에서 활용을 하는 거다. 노골적인 과시를 즐겨하는 커플일수록 둘 사이는 오히려 썰렁하다. 뭐 SNS겠죠. 그 내적 충만감보다 인정 욕망에 휘둘리면 이런다. 인정 욕망이 길들어지면 당연히 외적 조건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된다. 근데 이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예전에 처음 연애했을 때가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시하게 되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썰렁하고 자꾸 불안해요. 무섭고. 그러니까 내면은 공허하고. 그렇죠. 네.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 170쪽에 실제로 사람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연애를 학습한다. 드라마와 포르노를 통해 혹은 광고나 뮤직비디오 아니면 연애 소설이나 만화를 통해 문제는 그런 것을 학습의 과정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배우는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주입당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작업의 기술, 뭐 그에 수반되는 희로애락, 애호욕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중문화에서 주입당한 그대로 반복한다. 눈꽃만큼의 의심도 없다. 실제로 저도 제가 했던 짧은 연애를 떠올려 보면 제가 익숙하게 봤던 뭐 드라마나 그런 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교육의 문제이기도 한 게 학교에서 연애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맞는 건지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연애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건데. 근데 연애는 진짜 인생에서 결혼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학교에서 연애를 왜 안 알려주지? 그거를 제일 해야 될 게 연애 아닐까요? 어른들도 연애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을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모르고 크니까 성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제 못하고 맞아. 자꾸 인정 욕구 때문에 과잉, 자기의 그 외적 과잉을 쏟는 거거든요.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소통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감정적인 교류나 뭐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없고 이게 되게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엄청 공허하죠. 이게 뭘까? 나는 그동안 연애를 왜 제대로 못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거 공감 가는 게 제가 요즘 느끼는 연애가 뭘까, 사랑이 뭘까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연애는
가까운 친구거든요. 진짜 맞아요. 가까운 친구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게 무슨 계약서 찍고 야 이제부터 너랑 나랑 스킨십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인 건데 맞아. 이 로맨스던가 멜로드라마던가 포르노가 망쳐버려요. 이 계약서를 찍는 순간 넌 나랑 이런 스킨십을 하는 존재야. 맞아. 그렇죠. 아 이게 뭡니까?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같이 예를 들어서 우주를 바라보며 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건 뭘까?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 정말 벗인 건데 이거 정말 이건 그래서 저는 수단이 된 거죠. 연애도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좋은 게 공동체에서 예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케이스밖에 못 봤는데 부부의 케이스를 다른 부부의 케이스를 확인한 거예요. 저는 아 저렇게 살아가면 예쁘구나. 형 누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결혼한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저는 이모 삼촌이 돼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하면서 아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그 아이들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어떤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아까 이제 세대 간의 교류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배울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우리가. 실제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적어요. 너무 이런 없고 작가님 같은 사람이 진짜지 무슨 뭐 연애 코치 그건 연애 코치도 기술 3초 법칙 이런 기술만 알려주네 기술.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상대방을 잘 교류하고 뭐 관계를 맺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좀 냉정하게 좀 얄궂게 말하면 그냥 짝짓기 교배 방법의 맞아. 효과적인 여러 유형 이런 걸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맞아.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만나서 그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작가님도 하는 게 연애는 일단 행복이어야 된다. 맞아요. 뭐 짝사랑이건 불륜이건 사랑이건 다 마찬가지다. 유튜브에도 연애 이런 거 치면은 연애 기술. 어떻게 연애를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의 기운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거나 문제가 많다.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게 참 연애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성 간뿐만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 연애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연애와 사랑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장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사랑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맞아. 그 사랑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거꾸로 지혜를 갈고 닦는 데 있어 사랑보다 더 훌륭한 텍스트는 없다. 그리고 174쪽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한 상생상극이 필요하다. 극이 이게 전 와닿는 게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거나 떠버리는 것처럼 자애롭기만 한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죽이게 된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듯이 아이에게도 적당한 극을 줘야 한다. 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생명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문장이 진짜 와닿았던 이유가 극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체벌을 뭐 매를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그 아이한테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콤한 말만 할 수는 없고 이런 극을 저는 나중에 가서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좀 설령 마음이 좀 아플지라도 만약에 진짜 이 말만은 꼭 해줘야겠다.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그럼 극을 주는 거예요. 그 연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 부분. 이거는 경험적으로 느끼지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꾸 안 하게 돼요. 윤님도 그렇고 저도 서로에게 그 극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진짜 서로. 실제 그래요. 저희는 관계 깊어지기 그렇게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차가운 사랑이라고 봐요. 진짜. 이게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가 말을 안 해놓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터질 때가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희 관계가 이 정도인데 연애면요. 연애 보통 제일 남자 여자 가장 많이 생기는 현상이 제 주변의 남자들은 자기가 처음에 너무 좋아한다고 제 생각에 좀 착각을 해서 막 목숨 쓸게 간 쓸게 다 바쳐가면서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어요. 그렇죠. 그럼 여자가 그때쯤에 조금 이제 간을 봅니다. 근데 남자는 미친 듯이 또 헌신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이 남자를 믿으면서 좋아하게 되는데 남자는 그때 식게 돼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적당히 계란 한 판을 배분을 잘했어야 되는데 계란 한 판을 초반에 다 써버린 거예요. 리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제 여자가 잔소리하고 막 여자가 또 서운한 소리를 하면 남자가 쌓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털어내야 돼요. 안 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한 번에 뭐라 하면서 서로 하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꼭 헤어져요. 아주 전형적인 패턴. 그런 패턴. 전형적인 패턴. 요즘에 또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커플이. 그러니까 좋은 사랑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한 180쪽 가면은 이제 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에피쿠로스 쾌락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쾌락이라는 거는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동일한 연습 방법이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요 세 번째 파트 질병과 죽음 최고의 스승이라는 파트인데 전 이 부분도 와닿는 게 혹시 그 고질병 이런 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고질병.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고 항상 병원에 갔었어요. 그리고 장이 또 안 좋아요. 이것도 과민성 대장염인가? 항상 장이 안 좋고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저는 항상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귀찮고 맨날 치료해줘야 되니까 힘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병과 내가 친구가 된 느낌? 그래서 내 몸에 대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여기도 이런 문장이 나와요. 179쪽에 대개의 여성들은 다이어트나 성형을 할 때 외에는 자기 몸에 일체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심각한 병이 들면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몸을 맡겨버린다. 수술을 하라면 수술을 하고 약물을 쓰라면 약물을 쓰고 의사의 처방은 명령이자 선언에 다름없다.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에 해당한다. 정말 끔찍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의 세계와 인연을 맺은 것도 그때부터다. 이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질병을 성찰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죽을 때 다 돼서야 되게 끔찍한 암 같은 거 걸려고 나서야 자기 몸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었고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먹는 것도 그렇고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항상 이제 담배를 피시거든요. 담배를 피고 술을 워낙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근데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럼 진작 좀 조심하시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저도 제 몸을 내가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살기 바빠가지고 몸을 잘 안 돌보잖아요. 그냥 그쵸.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편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뭐 버텨낼라 하고 또.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암 선고가 내려지거나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는 거야 자기 몸을. 나 어떻게 살았는가. 예. 이게 뭘까? 질병 이걸 내가 내 몸을 잘 알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몸에 대한 그 성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꼭 저도 제 몸에 되게 무지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거의 한 달 넘게 기침을 계속 나오는데 원인은 솔직히 원인은 이제 대충 내가 비염이 있으니까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잘 낫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내가 내 몸에 민감하지 않구나. 내 몸을 잘 윤님은 어떠세요? 자기 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모를 때가 많죠. 진짜 많죠. 이게 몸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몸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공부. 그 맥락대로 바로 이어가면 또 공감이 가는 게 이제 그 운명애를 터득하라라는 게 나와요. 운명.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183쪽을 봐보면 아모르 파티라는 게 이제 니체가 했었던 말이죠. 만든 말이에요. 운명애인데 운명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나쁜 운이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운이 나쁜 좀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생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 맞아. 다시 말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습관, 훈련 말이다. 저희가 그 방금 이야기했었던 건강에 관련된 것도 내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181쪽에 요 인용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사주는 우주가 우리에게 새겨놓은 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고 첫 숨을 들이킨다. 그때 그 시점을 지배하던 우주의 기운이 백지에 프린트가 찍히듯 나에게 복제가 된다.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는 내 운명의 코드가 되어 나만의 정체성이 된다. 물려받은 DNA의 사주라는 지울 수 없는 무늬가 새겨진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역학의 틀에서 그렇다. 저는 이게 실제로 저는 이런 뉘앙스를 예전에 같으면 제가 기독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믿어요. 우주의 기운이 나의 몸에 새겨진 게 사주구나. 요즘에 그래서 사주도 얼마 전부터 전 보고 실제로 믿거든요. 그걸.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도 한번 공부를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주역이잖아요. 주역. 주역이죠. 주역 관련된 그 텍스트가 은근히 있거든요. 또 주역에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에 또 있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좋습니다. 서로의 사주를 봐주고 우리의 운명을 한번. 동양 철학이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83쪽에 또 이런 게 나오죠. 그 남이 봐주는 사주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 그리고 부딪혔던 사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는 자기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아모르파티네요. 이게 그러니까 내 사주는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뭘 알겠어?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인생의 역경이나 이런 거 잘 모르죠. 내 사주는 내가 봐야 된다. 공감 가요. 그 선사판 후 이판이라는 말이 있대요. 사주를 보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보겠다 할 때 영감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다들 사주를 세속의 욕심으로만 바라봅니다. 사주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칠해갈까 하는 영감과 가능성의 창조 행위입니다. 진짜 얼마나 깨달으신 분의 말일까요? 진짜. 저 사주 관심 진짜 많아요.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운명 A입니다. 그 니체가 했었던 말인데 있었던 것 중에 버릴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없어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다 중요한 거네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니체가 표현하는 이제 니체는 초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독일어로 위버맨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초월한 사람을 뜻해요. 근데 왜 위버맨시가 돼야 되냐? 그 초인이 돼야 되냐? 니체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영혼 회귀 사상이라고 해서 이 영혼은 죽어도 매번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900년에 태어났으면 죽고 나서 또 1900년에 또 태어난다.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 나 이러고 또 어떻게 살아? 근데 두 번째 유형들은 너무 행복하다. 나 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게 초인이다. 제대로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평생 이 삶을 살 거다. 좀 극단적으로. 그런데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 수천 번, 수만 번 영원히 반복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수만 번 반복해도 괜찮을 정도로 살아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근을 매번 하는 삶, 그리고 남들한테 맨날 복종하는 삶,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공부 없이 사는 삶, 이거 10,000번 하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 번의 굴레.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니체는 그걸 반대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뭐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언인 거거든요. 대단한 말이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나의 삶에 확신을 갖고 확실히 근데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내가 진짜 수만 번, 수억 번 다시 태어나도 너를 낳고 싶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거는 너를 만나고 싶다. 그 아기를.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인터넷 편지를 아버지가 써주셨는데 아버지가 썼었던 말이 이것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많이 울었는데 3일차 때인가부터 편지가 와요. 근데 저는 편지가 안 온 거예요.
원래 세 통이 맥시멈이거든요. 안 와가지고 사실 너무 서운했어요. 어떻게 남들 다 왔는데. 그러게요. 근데 다음 날 4일차 때 알고 보니까 제가 오류가 생겨서 6개가 한 번에 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데 아직도 너무 뚜렷이 기억나요. 네. 약간 서운한 상태였고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군대가 얼마나 힘들어. 칙칙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썼던 말들이 힘들어. 뭐 아들 거기서 뭐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는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생각이 난다. 맞아.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못했던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못난 아버지여도 다음에 태어났을 때 다시 내 아들이 돼주겠니? 이런 거 근데 그때 정말 질질 울었어요. 그 모포 이렇게 들이밀고 진짜 질질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버지한테 뭐라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글을 슬프게 왜 이렇게 잘 썼냐. 그러네. 요즘도 가끔 장난치면서 막 말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제일 힘든 게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힘들거든요. 지옥이에요, 지옥. 나중엔 뭐 상병되고 그러면 적응돼서 괜찮은데 그럼요. 처음이 제일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무섭죠. 두려워요. 저도 되게 낯선 세상인데. 두려웠거든요. 되게 겁나고. 근데 그때 그런 말 들었으니. 또 엄청 울죠, 진짜. 좀 넘어가서 188쪽에 이제 스승 배움의 전령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네. 그 184쪽에 이제 5번째 문명 비판하면서 예. 네가 먹는 음식이 바로 너다.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186쪽에 보면 특히 쇠고기 산업은 제국주의 상품의 핵심 전략이자 미국식 삶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생체 권력의 거점에 해당한다. 한미 FTA에서도 가장 예민한 사안 중에 하나가 쇠고기 문제였음을 상기해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음식에 대한 사유, 비판, 채식하는 사람도 요즘 많잖아요. 비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 저도 조금씩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라 작가님도 비건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먹는 게 곧 내 몸이고 나니까 내가 기후 문제에서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먹는 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에 있을 때도 채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꾸준히 고기를 먹었지만 좀 이런 식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앞으로. 다들 하는 말이 그 전문가들도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는 연습을 저도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좋은 공부 주제 같아요. 바로 이제 그래 넘어가면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공부가 되면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 스승 배움의 전령사라는 파트인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와닿은 게 위대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건 어떤 구체적 이념이나 원리라기보다 배움의 열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계몽이 아니라 촉발, 훈계가 아니라 감염, 이것이 동서고금의 위대한 스승들이 취한 최고의 교육법이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의 사례도 떠올랐어요. 우리가 같이 처음 모임을 할 때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좀 잡으라는 게 우리가 철학 이 유튜브 하기 전에도 철학 모임을 잠깐 했었잖아요. 제 열정이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철학에 대한 열정이죠. 공부에 대한 열정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죠? 으뜸이었어요. 이거는 윤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스승이라 하긴 좀 거시기 하지만 배움의 열정 자체만큼은 제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고 맞아요. 처음에. 근데 모든 뭐 공부나 아니면 공동체나 그 리더의 역할, 어떻게 보면 스승의 역할을 맡은 분들은 열정이 가장 뛰어난 분이지 않을까? 그건 공감하시죠? 완전 공감해요. 아니 진짜 스승이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열정이 떨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만큼은 그러니까 스승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몰라도 돼요. 열정이 자기가 가장 뜨거워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가장 배우고 싶고 뭔가 막 어쨌든 끌어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게끔 만드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저도 많이 반성하는 게 선생님이 공부에 미치면 자연스럽게 그 배움의 열정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 이건 뭐 당연하죠.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럼 안 되지. 억압이고 명령 아니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다. 맞아. 진짜 그
정말 공감해요. 그죠. 일을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그래서 뜨거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 가장 이게 불타올라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서는 그 천하를 그대 품 안에라는 게 있는데 그 나아가서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식과 국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에다가 국적과 민족의 표식을 새겨놓은 게 이게 근대 교육의 산물이다. 근데 공감이 가요. 예를 들어 니체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니체가 꼭 독일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도 인도 게 아니고요. 그죠. 뭐 예수님도 뭐 이스라엘 거던가 뭐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미 초월했죠. 그러니까 지식을 뭔가의 하나의 그 영역의 산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덧달기하면서 공부의 달인들 나오는데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공부 동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예전부터 막 간절히 갈망했는데 이미 이제 윤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덧달기 이번에는 또 이제 공부와 밥과 우정이 있는 풍경 나오는데 저는 이거 돌풀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요? 돌풀님이 나중에 마을 공동체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시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누군가 같이 밥도 먹고 건강한 밥도 먹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좀 이미 이제 마을 공동체의 삶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좀 나름의 이제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화는 공동체다. 각자 이제 각계정투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노후 대책은 공동체니까. 맞아요. 그리고 204쪽에 진짜 정말 너무 인상 깊었던 말이 에피쿠로스가 했습니다. 말을. 네. 행복해지기 위해 어린 아이에게 더 기다리라고, 노인에게 이미 지나갔다고, 노예나 매춘부에게 포기하라고 말해선 안 된다. 누구나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근데 공부도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야죠.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205쪽 요거 한번 첫째 문단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1번. 고향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자신의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초보자이다. 모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강인한 자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자이다. 미숙한 영혼의 소유자는 그 자신의 사랑을 세계 속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고정시킨다. 강인한 자는 그의 사랑을 모든 장소에 미치고자 한다. 완벽한 자는 그 자신의 장소를 없애버린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감탄하면서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문학적으로. 이게 이제 12세기 독일 출신의 신학자 성 빅토르 위거가 쓴 공부라는 책의 구절에 나오는 문장이래요. 진짜 이게 고전이다 정말. 네.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글을 잘 쓸까요? 힘의 의지. 니체의 표현. 너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완벽한 자는 모든 장소를 다 없애버리는. 이게 그래서 너무... 206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고향에 붙들려 있다면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잠깐 영화 이야기했던 시네마 천국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나죠. 네, 떠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듣는 그 하나님한테 듣는 말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원래 아브라함이 그 동네 안 살았어요. 근데 원래 좀 동쪽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넌 여기서 떠나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들, 너의 가족이 다 있는 데 떠나서 내가 일러준 저기 서쪽으로 가서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알았던 거죠.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게 부모님을 떠나야 성인이 되잖아요. 누구든 부모님의 그 날개끈을 아래 있으면 성숙을 못 해요. 항상 의지하느라고. 맞아요. 근데 그 고향을 버리는 거, 부모님을 떠나는 거, 이게 저한테도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도 잘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빨리 자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립이. 그리고 공부 이런 얘기 나오죠. 공부하는 이들은 고향을 떠남과 동시에 반기억, 카운터 메모리라고 나오는데 반기억을 수행해야 한다. 반기억은 일종의 망각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몽땅 지워버리는 식의 망각은 아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냐 망각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과거의 기억을
삶의 새로운 배치 속으로 밀어 넣느냐에 달려 있다. 맞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변이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것은 혁명이다. 이런 말 나오고요. 야, 끊임없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 그냥 색깔대로 원래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도 지금 다짐했던 것들, 그 식문화. 이게 사람들이 공부할수록 채식주의자가 되고 이게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의 패턴을. 맞아요. 채식주의자가 되고 또 아까도 뭐 사랑하는 패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이 왔지만 이런 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패턴을 내가 갖겠다. 이런 선언이 이제 다짐이거든요.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요님도 지난주에 웹툰을 끊었다. 저도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나도 운동을 해야지. 뭐 유튜브도 제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는데 유튜브도 이제 좀 이렇게 보지 말아야겠다. 아무거나 막 추천해 주잖아요. 그게 쓸데없어요. 그게 다 욕망이 자꾸 휘둘리게 되고. 맞아요. 근데 저에 그래서 좀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톡 알림도 이제 이번에 다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설정 들어가면 잘하셨어요. 알림이 안 나와서 자꾸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쓸데없이. 요새 글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게 다시 내가 왜 약간 문자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날로그. 한 가지 말에 신중했었던 그때가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너무 가벼워진 게 그 단톡이 되게 힘들어요. 전. 다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가벼워졌어 확실히. 내가 원치 않는 비즈니스일 때 말고 내가 원치 않는 그 공간 속에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되게 피곤해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일하면서도 카톡을 계속 봐요. 뭐 10분마다 한 번씩 본다든지. 근데 이게 은근히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돼요. 맞아요. 저 그래서 그 스크린 타이머라고 하는 이제 제 핸드폰에서 제가 이 어플 얼마나 사용했나라는 것의 그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번 알람 끄기 전에 카카오톡을 1시간 이상 항상 만졌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이거 끊고 나서 얼마나 낭비해요. 한 20분 정도로 줄었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안 만져요. 이런 운동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카톡을 최대한 보내지 말자. 우리도 어떻게 얼마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줄이고 있는데 이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계속 유튜브 보고 카톡 보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 다 SNS 웹툰 다 쳐내버렸어요. 카톡도 좀 끊어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중요한 통찰이 지금 시대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공감 가요. 유튜브를 하지 않고 과잉의 시대. SNS를 하지 않고 그 육식을 하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도. 맞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가는 분들인 거죠. 너무 많은 욕망들이 자꾸 우리를 자극해서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 자꾸 마케팅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보라고. 너는 이걸 유튜브를 계속 봐야 돼. 카톡 계속 봐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돈이 거기 나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혁명이다. 맞습니다. 혁명은 억압과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 공부로 이것을 뚫어야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 당장 그 소외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책을 읽고 삶을 조직하고 천하를 가슴에 품는 운동을 해야 한다. 208쪽 이런 얘기 나오죠. 어째서 혁명의 열정은 바리케이드 위에서만 들끓을까? 바리케이드가 거치면 왜 모두들 다시금 중산층의 무기력한 일상으로 되돌아갈까? 이게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선이 선명할 땐 다들 치열하게 공부하고 때론 목숨을 걸기도 하면서 전선이 불투명해지면 왜 그토록 쉽게 일상의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일까? 여기도 보면 맞아요. 1980년대를 선도하던 진보적 투사들이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이렇게 몰락했던 거. 지금 우리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980년대 살았으면 민주화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했을 것 같긴 해요. 선명하잖아요. 적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제 시대에 살았으면은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투사, 뭐 독립투사만큼 몸을 바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은 민주화도 이미 이뤘어. 적이 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조금씩 알아가는 건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에 투쟁해야 되고 아직도 싸워야 될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러니까 적을 분명히 알아가는 거 불분명한 적을 그리고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좀 깨우쳐주고 하는 거 그런 역할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공부하면서 하게 돼요 또.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대부분 다 같은 맥락의 그 혁명이란 무엇인가? 억압과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조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 총정리 같이 저희끼리 느낀 점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에필로그로 넘어가 볼게요. 공부에서 남주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냐 소유냐 이런 고전적 질문은 이제 삶의 주인이 될 거냐 자본의 노예가 될 거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삶과 소유의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는데 자기의 고유의 욕망이 아닐 수도 있다. 지식인들은 또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건 지식의 종말이다.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여기에 되게 공감 가는 게 225페이지에 그 연암이 썼던 글 중에 그 책을 영원히 소유하는 비결이라는 파트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합니다. 연암이 그대가 고서를 많이 쌓아두고 절대로 남에게는 빌려주지 않으니 어찌 그다지도 딱하십니까? 대저 천하의 물건은 대대로 전할 수 없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오히려 몇 질의 책을 대대로 지켜내겠다고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책은 정해진 주인이 없고 서는 즐거워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자가 이를 소유할 뿐입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정말 공감 가는 말이고요.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걸 소유욕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좀 우습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 저의 책을 윤님한테 다 몰라요. 혹시 어떻게 가는데 순서가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순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책은 아시죠? 책은 많이 사놨어요. 저희는 다 기부하는 걸로 하죠. 많이 사놨으니까 그거 윤님 플라톤 전집도 있으니까 나중에 저는 만약 먼저 가면은 제 아이패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책이 스캔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일찍 죽으면 제가 못다 했던 꿈을 이뤄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패드 가져가세요. 네. 이거 좀 위험한데요. 오래 삽시다. 오래 살아야지. 이제 228페이지에서는 근대 교육은 분석과 비판을 주요 방법으로 삼는다. 근데 이게 개개인의 다양성의 차이나 이질성을 무화되게 만든다. 합리적인 잘 다듬어진 주체로 양산할 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0페이지에 공부는 뭐 때문에 하냐고? 남을 퍼주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퍼줄 수 있느냐가 나의 내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맞아. 공부의 달인들처럼 퍼준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퍼준다. 맞아. 이게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공부한 사람은 자꾸 나누려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들, 그 깨달음들은 이미 남에게서 다 온 거예요. 맞아요. 제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괜히 제가 뭐 이제 끌어안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변화도 안 되고 죽는 거죠. 그렇게. 맞아. 저희도 그래서 감추는 거 없이 저희가 아는 건 최대한 퍼드리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읽을 책은 이제 호모 콩푸스에 이어서 이것도 이제 고명숙 선생님이 쓰신 건데 호모 에로스라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요건 이제 공부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 주는 사랑에 관한 책. 요것도 이제 재밌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한 주 만에. 꼭 이건 읽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좀 사랑에 대해서 이분의 사고 방식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공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좀 있었고. 사실 이거는 우리는 좀 공부를 좋아해서 수월했어요. 좀 그쵸, 수월했어요. 그죠. 근데 사랑은 저는 아직도 좀 미숙한 부분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연애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향연을 봐보면요. 그 실제 플라톤 책인데 소크라테스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스승이네. 근데 그래서 연애는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사랑은 배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인간사는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하물며 저쪽 라면 끓이는 법, 밥 짓는 법도 배우는데 연애를 왜 어른들이 안 가르쳐 주냐.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전 이해가 가는 게 부모님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가 할 줄 몰라서. 할 줄 모르는 이게 제대로 된 연애를 스스로도 잘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숙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저의 스승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자기 욕망이나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랑. 그런 사랑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저의 과제 중에 하나가 나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거. 솔직히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입된 욕망이죠, 이것도. 기존의 그 매스컴이나 뭐 포르노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환상이 생긴 건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사랑이란 뭘까? 이래야 서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맞습니다. 오늘 배웠지만 고전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전에서 진짜. 배우는 그런 사랑의 이런 기술, 힘들 아마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는 호모 에로스, 맞습니다. 사랑과 연애의 달인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일주일 만에 읽고 저희가 리뷰해서 좋은 내용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고 좋아요. 내용들이 좋아요. 요즘 진도 팍팍 나가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일단 좀 이런 쉬는 기간 좀 갔다가 근데 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밀도가 어디 같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공부 같이 하고 좀 나중에 또 다른 다양한 책도 읽겠습니다. 앞으로 읽을 책들이 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편의점에 이제 저희 그 방송을 애독하시는 시청자분이 이제 한번 손님이 늘어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잡고 철학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2권을 추천해 드렸어요. 요거 한번 사보시면 괜찮다고.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죠? 쉬운 서양 철학사 좀 쉽게 그리고 좀 알짜만 읽고 싶다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 미치게 친절한 철학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제가 직접 그 서점 가가지고 다 분류해봤거든요. 그 책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는 사실 읽을 필요가 크게 없죠. 램프레이트로 다 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 전에 읽기에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 궁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근대 철학은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읽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죠. 동양 고전은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이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또 볼 텐데 그거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얼른 또 이제 다시 서양 철학사로 돌아가서 이제 러셀이던가 빨리 보고 싶죠. 네, 힐스베르거던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게 이러면 사실 개인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동안 서로 또 다른 공부도 많이 해놓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경제학 공부도 저도 미리 해놓고 맞습니다. 저는 다 해놓으면은 일단 니체를 꼭 공부하고 싶고 니체 진짜 해야죠. 그리고 뭐 푸코던가 들레즈 이런 분들도 해야 돼서 무조건 갈 길이 멀어요. 맞아요. 진짜 멀어요. 되게 설레고 이제 마음이 좀 촉박하기도 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 주는 호모 콩푸스 공부의 달인 고미숙 작가님 책으로 했고 다음 주는 공지한 대로 호모 에로스 읽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로 다양한 배움, 다양한 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